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높은 담장 너머 궁궐의 기와지붕 위로 무심한 구름만 흘러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을 어깨에 짊어진 젊은 왕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기 일쑤였는데 어느 날 문득 어린 시절 자신을 업어 키워준 유모의 따뜻한 품과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그리워졌습니다. 왕은 호위무사도 화려한 의복도 모두 뒤로 한 채 평범한 선비의 차림을 하고 몰래 궁궐 뒷문을 빠져나와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산골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설렘과 자유로움이 피어올라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산길을 걷는 동안 왕의 귓가에는 궁궐 안에서 듣던 신하들의 쟁쟁한 목소리 대신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와 이름 모를 산새들의 지저귀만이 가득 찼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은 왕의 창백했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그저 가을 산을 즐기는 한 명의 나그네가 되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흙내음과 섞여 불어오는 바람의 향기는 그 어떤 값비싼 향료보다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첩첩산중 굽이진 길을 돌아설 때마다 펼쳐지는 소박한 풍경들은 지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저 멀리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저녁밥을 짓는 것인지 집집마다 하얀 연기가 굴뚝을 타고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짐을 느꼈는데 그것은 화려한 궁궐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사람 사는 따뜻한 온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갓끈을 고쳐매며 혹여나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마을 어귀로 들어섰습니다.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는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넓은 가지를 들이우고 있었고 그 아래 평상에는 노인 몇몇이 앉아 한가롭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왕이 기억을 더듬어 찾아간 곳은 마을 가장 안쪽 대나무 숲을 등지고 있는 조그마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흙담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지만 마당 한가운데 심어진 감나무에는 붉게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집주인의 부지런함을 짐작게 했습니다. 왕은 닫혀있는 살인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는데 과연 10수년 만에 찾아온 자신을 유모가 알아볼 수 있을지 혹여나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으려다가 잠시 멈추고 담장 너머로 집안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때 마당 한켠에서 구구구하며 닭들에게 모이를 주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왕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고 흰 머리가 늘었지만 기억 속에 그 다정했던 모습 그대로인 유모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왕은 용기를 내어 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인데 목을 좀 축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점잖게 말을 건넸습니다. 유모는 하던 일을 멈추고 굽은 허리를 펴며 대문 쪽을 바라보았는데 낯선 선비의 등장에도 경계심보다는 넉넉한 인심이 묻어나는 미소를 지으며 살인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누추한 곳에 귀한 손님이 오셨구려. 들어와서 시원한 냉수라도 한 사발 드시고 가시오. 유모의 목소리는 세월의 흐름 속에 조금 거칠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은 여전했습니다. 왕은 마당으로 들어서며 유모와 눈을 맞추었고 그 순간 유모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비의 차림을 하고 있지만 그 눈매와 인매는 그녀가 젊은 시절 등 뒤에 업고 재우던 그 어린아이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유모는 들고 있던 바가지를 떨어뜨리며 입을 틀어막았고 왕은 조용히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유모는 당장이라도 땅에 엎드려 절을 올리고 싶었지만 왕의 눈빛에 담긴 뜻을 알아차리고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그를 팻마루로 안내했습니다. 아이고, 이리 먼 길을 어찌 오셨습니까? 얼마나 고단하셨을까?
유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속삭이며 방석을 내어놓고 행여나 누가 들을까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왕은 햇마루에 걸터 앉아 유모의 거친 손을 잠시 잡았는데 그 손의 거칠고 딱딱한 감촉이 오히려 비단보다 더 부드럽게 느껴져 코끝이 찡해져 왔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해주던 밥 한 끼가 그리워왔네. 나라실은 잠시 잊고 오늘은 그저 자네의 아들처럼 쉬고 싶네. 왕의 말에 유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가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밥 냄새가 마당에 퍼지자 왕은 비로소 자신이 긴장을 풀고 쉴 수 있는 곳에 왔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는 마루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아 파란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궁궐의 네모난 하늘과는 달리 이곳의 하늘은 끝없이 넓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부엌에서는 도마질 소리와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왕을 위한 자장가처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왕은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가지런히 놓인 장독대와 처마 밑에 매달린 시래기 그리고 대돌 위에 놓인 낡은 고무신 한 켤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소박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었지만 왕에게는 그 어떤 궁중의 보물보다도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는 권력을 향한 암투도 거짓된 아첨도 없는 오직 진실한 산만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유모는 칠이 벗겨진 낡은 소반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텃밭에서 갓 뜯어 무친 나물들을 한가득 차려내왔습니다.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차린 것은 없으나 많이 드십시오. 유모는 죄송스러워하며 상을 내려놓았지만 왕은 수라상보다 더 귀한 밥상이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넘기자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입안 가득 퍼지며 가슴 깊은 곳까지 뜨겁게 데워주었습니다. 왕은 체면도 잊은 채 밥그릇을 깨끗이 비웠고 유모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연신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궁에서는 늘 입맛이 없으시다 들었는데 이리 잘 드시니 제 마음이 놓입니다. 유모의 말에 왕은 궁의 산해진 미도 이 된장찌개 맛을 따라오지 못하네 라고 답하며 숭늉까지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왕은 나른한 졸음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고 유모는 안방에 아랫목에 요를 깔아주며 한숨 주무시라고 권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모과 향과 흙냄새가 섞인 고향의 냄새가 왕을 반겼습니다.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방 안을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왕은 빳빳하게 풀먹인 무명 이불의 감촉을 느끼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석가래를 세어보다가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는데 이는 왕이 된 이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온한 휴식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가끔씩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바람의 풍경이 흔들리는 맑은 소리만이 들려올 뿐 세상은 고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왕이 깊은 잠에 빠져든 사이 유모는 마루 끝에 앉아 헌옷을 기우며 혹여나 팔이라도 날아들까 손을 휘저으며 왕의 단잠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곤히 잠든 왕의 얼굴을 문틈으로 살짝 엿보며 나라의 어버이가 되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가 안쓰러워 남몰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해는 어느덧 서산으로 뉘엿뉘엿 기울어가고 마당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저녁 풍경은 낮보다 더 고즈넉하고 아름다웠지만 이 평화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은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에서 깬 왕은 개운한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고 햇마루로 나섰는데 시원한 저녁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유모가 다가와 물었고 왕은 기지개를 켜며 내 평생 이토록 달게 잔 적은 처음인 것 같네 라고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며 도란도란
옛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어린 시절 유모의 등에 엎여 듣던 옛날 이야기들을 꺼내놓았고, 유모는 그때마다 기억력도 좋으십니다. 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고,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농부들의 발자국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왕은 이 평범한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으며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이 평온한 일상임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유모에게 이곳은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네. 근심 걱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며 평화로운 마을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유모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며 무언가 말하려다 마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왕은 유모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물었습니다. 무슨 근심이라도 있는가? 내게 숨기지 말고 말해보게. 유모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손사래를 치며 아닙니다. 나라실로 바쁘신 분께 시골 노인네의 푸념을 늘어놓을 수는 없지요. 그저 요즘 흉흉한 소문이 좀 돌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왕은 더 캐묻고 싶었지만 오랜만에 만난 유모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마을 곳곳에는 호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하늘에는 초승달이 수줍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도시보다 훨씬 어둡고 깊었지만 쏟아질 듯 반짝이는 별들 덕분에 무섭기보다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왕과 유모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찐 고구마와 동치미를 먹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고 밤이슬이 촉촉하게 내려앉는 이 시간은 왕에게 있어 멈추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고요하던 마을의 정적을 깨고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단순한 짖음이 아니라 무언가에 놀라거나 낯선 일을 경계하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유모는 먹던 고구마를 내려놓고 불안한 눈빛으로 대문 쪽을 응시했고 왕 역시 직감적으로 평화로운 밤의 분위기가 깨졌음을 느꼈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유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고 왕은 몸을 낮추고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거친 사내들의 목소리와 발소리가 점점 유모의 집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을 누군가 눈치챈 것은 아닌지 순간 긴장했지만 들려오는 대화 내용을 보니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결판을 내야 해. 영감탱이가 버티면 확 엎어버리자고. 거친 말들이 담장을 넘어 마당까지 날아들었고 유모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왕은 유모를 안심시키며 방으로 들여보내려 했지만 유모는 저들이 또 왔구나 하며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왕은 그제야 이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에 그리고 유모에게 닥친 문제가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저들이 누구인가? 왕의 낮은 물음에 유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을 유지 행세를 하는 박첨진의 하인들입니다. 제 집터를 탐낸 지가 벌써 달포가 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왕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빛났지만 그는 아직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거친 발소리는 드디어 유모의 집 대문 앞에서 멈췄고 쾅쾅거리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보시오. 안에 있는 것 다 아니까 썩 나오시오. 무례하기 짝이 없는 고함 소리에 놀란 닭들이 살을 치며 울어댔습니다. 왕은 조용히 삿갓을 눌러쓰고 마루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갉아먹는 자들이 누구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문이 부서질 듯 흔들리자 유모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고 열린 문틈으로 횃불을 든 건장한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마당을 흙발로 짓밟으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유모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평화롭던 유모의 집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왕이 느꼈던 그 따뜻하고 고요했던 하루의 안식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왕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섣불리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며 호흡을 골랐습니다. 횃불을 든 사내들이 들이닥친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고즈넉하던 산골 마을의 정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붉은 불빛이 춤을 추듯 흙담을 비추자 잠자던 닭들은 놀라 푸드덕거렸고 마당 한구석에 얌전히 엎드려 있던 늙은 누렁이마저 꼬리를 감추고 짖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앞장선 사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섰는데 그 기세가 마치 점령군 장수라도 된 듯 위풍당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흙 묻은 신발로 정성스레 쓸어놓은 마당을 지식이며 유모를 향해 거드름을 피우듯 고개를 치켜들고는 깔보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는 허리춤에 손을 얹고 주위를 둘러보며 아직도 짐을 싸지 않고 뭐하는 게냐, 내 말이 말 같지 않더냐 라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찌나 크고 거친지 처마 밑에 매달린 옥수수 자루가 파르르 떨릴 지경이었고 방안 틈새로 이를 지켜보던 왕의 미간은 절로 찌푸려졌습니다. 사내들은 마치 제 집인 양마당을 활보하며 장독 뚜껑을 열어보기도 하고 잘 말려놓은 곶감을 툭툭 건드리며 시비를 걸었는데 이는 명백히 집주인을 무시하고 겁을 주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유모는 떨리는 손을 옷고름으로 감추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이보시오, 마름 어른. 내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았고 돌아가신 바깥어른이 피땀 흘려 일군 터전이요. 어찌 하루아침에 나가라 하시오? 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마름이라 불린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바닥에 침을 겜뱉더니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 무식한 노인네 보게. 여기 관아에서 찍어준 도장이 보이지 않나? 이 땅은 본래 우리 박첨지 어르신 댁 조상님이 잠시 빌려준 것이란 말이네. 왕은 문틈으로 그 종이를 유심히 살펴보았으나 어두운 밤이라 글씨는 보이지 않았고 그저 붉은 인장만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아에 도장이 찍혀 있다는 말에 왕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방관리가 권력을 남용하여 백성을 괴롭히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마름은 기세등등하게 종이를 다시 품에 넣으며 내일에 떨어지기 전까지 방을 비우지 않으면 우리 하인들이 직접 짐을 밖으로 던져버릴 테니 그리 아시오.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뒤따라온 하인들은 낄낄거리며 마당 한쪽에 쌓아둔 장작더미를 발로 차 무너뜨렸고 그 요란한 소리에 유모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유모의 공포를 즐기고 있었으며 그 눈빛에는 일말의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숨죽이고 있던 왕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들의 무례함을 꾸짖고 싶었으나 주먹을 꽉 쥐고 참을 인자를 새기며 호흡을 골랐습니다. 지금 신분을 드러내어 호통을 치는 것은 쉽지만 그렇게 해서는 이 마을의 뿌리 깊은 부패와 백성들의 진짜 고통을 알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마름은 마지막으로 박첨지 어르신이 자네를 생각해서 이만큼 봐주는 거야. 다른 집 같았으면 벌써 쫓겨나고도 남았어. 라는 가당치도 않은 생색을 내며 돌아섰습니다. 횃불을 든 무리가 우르르 대문을 빠져나가자 마당에는 다시 어둠과 정적만이 남았지만 그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캐한 횃불 연기 냄새와 함께 비릿한 욕심의 냄새가 진동하는 듯했고 무너진 장작더미는 마치 짓밟힌 유모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기다린 왕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샘마루로 나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소리 없이 흐느끼는 유모의 좁은 어깨는 잎사귀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왕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아픔을 주었습니다. 왕은 대도를 내려가 유모의 곁으로 다가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고정하십시오. 제가 곁에 있습니다. 왕의 따뜻한 목소리에 유모는 참았던 설움을 토해내듯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유모는 왕의 손을 잡고 송구합니다. 나라님 앞에서 이런 험한 꼴을 보이다니 제 불찰입니다. 라며 자책했습니다. 왕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손수건을 꺼내 유모의 눈물을 닦아주었는데 그 손길에는 왕으로서의 위엄보다는 자식으로서의 애틋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찌 이것이 어머니의 불찰입니까? 백성이 편안히 잠들지 못하게 한 것은 오로지 저의 부족함 탓입니다. 왕의 자책 어린 말에 유모는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아닙니다. 천부당 만부당 하십니다. 그저 시골 마을의 하찮은 시비일 뿐입니다. 라고 왕을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왕은 유모를 부축하여 마루에 앉히고 무너진 장작을 하나하나 다시 쌓으며 헝클어진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손에 흙이 묻고 옷자락이 더러워지는 것을 본 유모가 말렸지만 왕은 내 어릴 적 어머니는 내 기저귀를 갈아주며 더 험한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지요. 라며 묵묵히 일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묵묵히 장작을 쌓는 왕의 뒷모습을 보며 유모는 감사함과 죄송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자 왕은 마루에 걸터 앉아 유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박첨지라는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관아와는 어떤 관계이기에 저리 아나무인으로 구는 것입니까? 왕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철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유모는 한숨을 내쉬며 마을 건너편 기와집에 사는 부자인데 사돈의 팔촌이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한다며 거들먹거리는 위인입니다. 고을 원님도 그 기세에 눌려 꼼짝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왕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는데 이는 조정에서 보고받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방 관리들은 매년 태평성대라고 장계를 올렸지만 실상은 토호 세력과 결탁하여 힘없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자신이 궁궐이라는 우물 안에 갇혀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통감하며 오늘 밤 이 작은 초가집에서 일어난 일이 결코 작지 않은 문제임을 직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땅 한 평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근간인 법과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가도 왕은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방문을 열어둔 채 밤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유모의 얕은 기침 소리와 뒤척이는 소리는 왕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모두가 잠든 새벽녘에 홀로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마을의 실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안개가 자욱하게 낀 마을길은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이른 아침부터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녀들의 입에서는 어젯밤 유몬의 집에서 일어난 소란이 화제거리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왕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근처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젯밤에 박첨진의 하인들이 또 행패를 부렸다지? 춘춘, 불쌍한 김노인네 이를 어째. 그 집뿐만이 아니야. 저 아랫마을 최신에도 논을 뺏기고 쫓겨났다더군. 아낙네들의 대화는 두려움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누구도 박첨지에게 대항할 생각은 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때 물동이를 인 한 할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관아에 가서 하소연해봤자 소용없어. 원님과 박첨지는 한통속이라니까. 뇌물을 얼마나 갖다 바쳤는지 원님은 박첨지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제때도 믿을 게야.
그 말은 왕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관아가 오히려 착취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왕으로서 견디기 힘든 치욕이자 분노였습니다. 왕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지만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에는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나그네인 척하며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나가던 선비입니다만 마을 분위기가 어수선해 보여 여쭙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왕의 질문에 노인들은 경계하는 눈치였지만 왕의 기품 있는 태도와 선량한 인상에 마음을 조금 열었습니다. 그중 가장 연로해 보이는 촌장이 지팡이를 짚으며 나섰는데 깊게 패인 주름만큼이나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촌장은 왕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충고했습니다. 젊은 선비, 보아하니 김노인네 집에 묵는 손님 같은데 내 말 잘 들으시게. 이 마을은 지금 썩은 동아줄에 매달린 형국이야. 자네가 김노인네 친척이라면 어서 그 노인을 모시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나. 노인의 말은 진심 어린 걱정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동시에 절망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왕은 짐짓 모르는 척하며 어찌하여 떠나라 하십니까? 나라에는 법이 있고 억울하면 관아에 알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노인들이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웅성거렸습니다. 법? 이 사람아, 여기 법은 박첨진의 곳간에 들어있네. 한양에 계신 임금님은 구름 위에 계시니 땅 아래 우리네 사정을 어찌 아시겠나. 한 노인의 탄식 섞인 말에 왕은 말문이 막혔고 얼굴이 화끈거림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왕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존재 자체를 체념하고 잊은 듯 했습니다. 그것은 왕에게 그 어떤 반역의 말보다 더 무섭고 아픈 질책으로 다가왔습니다. 촌장은 다시 한번 왕의 소매를 잡으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박첨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람을 병신으로 만드는 위인이야. 젊은 사람이 객기 부리다 다치지 말고 조용히 떠나는 게 상책일세. 이게 다 자네를 위해 하는 소리야. 왕은 노인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의 말씀 뼈에 새겨 듣겠습니다. 허나 세상 일이란 알 수 없는 법이니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왕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다시 유모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왕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어지러웠습니다. 박첨지라는 개인의 탐욕도 문제였지만 그것을 방조하고 조장하는 관아의 부패, 그리고 그 속에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무기력함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왕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유모의 집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단순히 유모를 구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마을에 뿌리 내린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은 왕으로서의 의무이자 자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유모는 퉁퉁 부은 눈으로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왕이 들어서자 화들짝 놀라며 어디 갔다 오십니까? 혹시 그놈들을 만나러 가신 건 아니지요? 라며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왕은 빙그레 웃으며 그저 아침 산책을 다녀왔을 뿐입니다. 공기가 참 좋더군요. 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유모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오늘은 아무래도 일찍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놈들이 다시 오면 무슨 험한 꼴을 볼지 모릅니다. 라며 왕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왕은 유모의 손을 꼭 잡고 마루에 앉히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유모는 왕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왕의 눈빛이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어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빗자루를 들어
천천히 마당을 쓸기 시작했는데 그 빗질 소리는 마치 다가올 폭풍우를 대비하여 마음을 정돈하는 의식처럼 엄숙하게 들렸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해가 중천에 떴고 마을에는 다시금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 같기도 하고 발소리 같기도 한 둥둥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젯밤의 소란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하고 위협적인 기운을 품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대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습니다. 왕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햇마루 한가운데 정좌하고 앉아 살인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시련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숨어있는 나그네가 아니라 당당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따가운 가을 햇살이 마당 한가운데 내리쬐고 있었지만 유모의 집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둥둥거리는 소리는 점차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뒤섞여 거대한 파도처럼 집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발소리가 아니라 힘없는 먹잇감을 향해 맹수가 발톱을 세우고 다가오는 듯한 섬뜩한 살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한마루의 정자한 왕은 무릎 위에 놓인 두 주먹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거칠어진 유모의 손등과 겹쳐 보이는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저 소란은 단지 이 작은 집을 향한 위협이 아니라 나라의 기강을 흔들고 백성의 안위를 위협하는 거대한 부조리의 그림자였습니다. 유모는 사색이 된 얼굴로 안절부절 못하며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도련님, 아니 선비님, 지금이라도 뒷문으로 피하십시오. 저들은 말이 통하는 작자들이 아닙니다. 유모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보다 오랜만에 찾아온 귀한 손님이 자신 때문에 봉변을 당할까봐 그것이 더 두려운 듯 했습니다. 왕은 그런 유모를 바라보며 담담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죄를 지은 자가 피해야지 죄 없는 우리가 왜 피해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곳에서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똑똑히 들을 것입니다. 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바위처럼 단단한 힘이 실려 있어 유모는 차마 더 이상 도망가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닫혀있던 살인문이 쾅하는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어 젖혀졌고 뽀얀 흙먼지를 일으키며 한 무리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어젯밤에 왔던 하인들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 뒤로 번쩍이는 비단 옷을 입은 뚱뚱한 사내가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섰습니다. 그가 바로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박첨지였습니다. 기름진 얼굴에는 탐욕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고 뒷짐을 진 채 팔자걸음으로 들어오는 모양새는 마치 이 마을의 왕이라도 된 듯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관아의 이방 차림을 한 사내 하나가 장부를 끼고 얍삽한 눈빛을 번득이며 따라붙었는데 이는 관아와 박첨지가 한 통속이라는 마을 사람들의 소문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첨지는 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멈춰서서 군마루에 앉아있는 왕과 그 옆에 서 있는 유모를 벌레 보듯 훑어보았습니다. 아직도 짐을 안 쌌단 말이지? 내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게냐? 박첨지의 목소리는 가래 끓는 소리처럼 걸걸했고 듣는 사람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드는 묘한 쇳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타낙 펼쳐 붙이며 마당에 널려있는 고추 멍석을 발로 툭툭 걷어찼습니다. 잘 마른 붉은 고추들이 흙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을 보며 유모는 아이고 내 고추 하며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감히 죽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왕은 그 모든 광경을 차분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첨지의 거만한 태도, 하인들의 위협적인 몸짓, 그리고 관아, 이방의 비열한 눈웃음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았습니다. 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팻마루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비의 갓을 쓰고 낡은 도포를 입었지만 그가 일어서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는 듯한 위압감이 흘러나왔습니다. 주인이 있는 집에 들어올 때는 기척을 하는 것이 예의거늘 어찌 이리 무도하게 행패를 부리는가. 왕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소란스럽던 마당을 일순간 조용하게 만들 만큼 서늘하고 또렷했습니다. 박첨지는 낯선 선비의 등장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이건 또 어디서 굴러먹던 갯벼닥이야? 김 노인네 친척이라도 되나 보지? 박첨지는 왕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고 하인들도 덩달아 낄낄거리며 왕을 조롱했습니다. 보아하니 그리나 좀 읽은 새님 같은데 세상 물정 모르면 썩 꺼지쇼. 다치기 싫으면. 하인 중 우두머리가 주먹을 쥐어 보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유모는 왕의 앞을 막아서며 이분은 지나가는 과객이요. 우리 일과는 상관없는 분이니 그만두시오. 라고 소리쳤지만 박첨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박첨지를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이 집은 이 노인이 수십 년을 살아온 터전이라 들었소. 무슨 연유로 나가라 하는 것이오. 왕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낀 박첨지는 짐짓 기분이 상한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연유? 내 땅 내가 찾겠다는데 무슨 연유가 필요해? 이 집터는 우리 증조부 때부터 내려온 우리 집안 땅이야. 박첨지는 억지를 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이방이 낄낄거리며 거들었습니다. 그렇습죠. 문서에도 명백히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관하에서도 이미 확인을 마친 사안이지요. 왕은 이방에게 시선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관하에서 확인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되는 문서가 있을 터, 내 그 문서를 한번 볼 수 있겠소? 왕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요구에 이방은 당황한 듯 박첨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박첨지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내까지 있게 봐서 뭐 하려고? 한문이나 읽을 줄 아냐? 라고 비아냥거렸지만 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글을 읽는 선비로서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그러오. 만약 그 문서가 명백하다면 내 이 노인을 설득하여 나가도록 돕겠소. 왕은 교묘하게 그들의 자만심을 자극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싶었던 박첨지는 좋아. 까짓것 보여주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나서 딴소리하지 마라. 라며 이방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방은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두툼한 문서를 꺼내어 거드름을 피우며 왕에게 내밀었습니다. 왕은 팻마루 끝으로 다가가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먹물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듯한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문서의 끝에는 관아의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왕은 문서를 펼쳐들고 천천히 아주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50년 전 유모의 남편이 박첨지의 조부에게 쌀열 가마를 빌리는 대신 집터를 담보로 잡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해 소유권이 박첨지 집안으로 넘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날카로운 눈은 문서 곳곳에 숨겨진 허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종이는 50년 된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질이 좋고 빳빳했으며 사용된 먹물 또한 오래된 묵향이 아닌 최근에 갈아 만든 먹냄새가 났습니다. 결정적으로 문서에 찍힌 관아의 도장은 과거에 쓰이던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장의 모양과 일치했습니다. 왕은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어설픈 위조 문서를 만들었구나. 게다가 관아의 관리까지 끌어들여 버젓이 도장을 찍다니 이는 국법을 우롱하고 백성을 기만하는 중죄다. 왕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자 박첨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때? 이제 알겠나? 글줄이나 읽는다면 그 도장이 뭘 뜻하는지 알 텐데. 박첨지는 애써 큰 소리를 쳤지만 왕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의 다리는 초조하게 떨렸습니다. 왕은 문서를 접지 않고 그대로 든 채 고개를 들어 박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문서에 적힌 날짜가 50년 전 동짓달이라 되어 있소. 헌데 이 종이는 한양의 조지서 종이를 만드는 관청에서 근래에 새로 개발하여 보급한 종이와 그 결이 무척이나 흡사하구려. 왕의 지적에 박첨지와 이방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시골 마을의 선비가 한양의 종이 질을 알아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니, 그건 보관을 잘하여 종이가 상하지 않은 것일 뿐이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것이요. 이방은 황급히 왕의 손에서 문서를 낚아채려 했지만 왕은 날렵하게 손을 피해 문서를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돌려주시오. 감히 관아의 문서에 손을 대다니. 이방이 악을 쓰며 달려들자 왕은 엄한 표정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멈추시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두려운 자만이 증거를 없애려 하는 법이요. 이 문서가 진정 참된 것이라면 어찌하여 그대들은 식은땀을 흘리는 것이오. 왕의 서릿발 같은 일갈의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삿갓 아래 감춰져 있던 왕의 눈빛은 더 이상 유람을 즐기던 한가한 선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심판하는 재판관의 눈빛이었고 거짓을 꿰뚫어보는 통치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박첨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논리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는지 얼굴을 붉히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놈이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구나.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려라. 그리고 저 노인네도 짐짝처럼 들여다 밖으로 던져버려. 박첨지의 고함 소리에 멈칫했던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일제히 캔마루로 달려들었습니다. 유모는 비명을 지르며 왕의 다리를 붙잡고 안 됩니다. 제발 이분만은 해치지 마십시오. 라고 애원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마당에서 왕은 유모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단호하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려는 찰나 왕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만으로 이들을 물러가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마을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이 휘두르는 몽둥이가 왕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순간 왕은 놀랍도록 민첩한 동작으로 몸을 피하며 하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억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몽둥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왕은 어릴 적부터 궁중무예를 익혀온 터라 덩치만 컸지 싸움의 기본도 모르는 시골 왈패들 서너쯤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하인 2명이 마당에 나뒹굴자 나머지 하인들은 겁을 먹고 주춤거렸습니다. 박첨지는 믿었던 하인들이 맥없이 당하자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뭐들 하고 있어. 저놈 하나 못 당해내고 밥값을 하란 말이야. 밥값을. 왕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마루 끝에 서서 박첨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무력으로 약한 자를 억누르려는 것은 비겁한 자들의 짓이오. 그대들이 진정 이 땅의 주인이라 주장한다면 정당한 법과 도리로 증명하시오. 나는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니 관아의 사또를 오라 하시오. 내 직접 사또와 단판을 짓겠소. 왕의 당당한 태도에 박첨지는 기가 찼습니다. 감히 일개 선비 따위가 사또를 오라 가라 하다니 이는 관아를 모독하는 처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 선비의 뒷배에 무언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피어올랐습니다. 이방은 박첨지의 옷자락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저놈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또 나리를 모셔오면 일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물러가고 나중에 조용히 처리하는 게. 하지만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박첨지는 이방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이깟 놈한테 겁먹을 줄 알아? 야, 너 당장 가서 사또 모셔와. 이놈이 관아 문서를 위조범 취급하고 사또를 능멸했다고 전해. 당장 오시라고 해. 박첨지는 이방의 등을 떠밀며 소리쳤습니다. 이방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울상을 지으며 대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원님이 직접 온다면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지방관의 비리를 직접 확인하고 단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첨지와 하인들은 마당 한쪽에서 왕을 노려보며 씩씩거렸고 왕은 유모를 진정시키며 군마루에 다시 앉았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왕은 떨고 있는 유모의 어깨를 토닥이며 부드럽게 위로했습니다. 유모는 왕의 침착한 모습에 조금이나마 안정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선비님 사또가 오면 정말 큰일이 날 텐데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저들은 한통속이라 선비님께 누명을 씌울지도 모릅니다. 유모의 걱정은 타당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사또의 힘은 절대적이었고 그 힘은 정의가 아닌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해 쓰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필 귀정이라 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것은 결코 오래갈 수 없는 법이지요. 그리고 왕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때로는 하늘이 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해는 어느덧 서쪽으로 기울어 마당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대치 상황이 길어지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호기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과연 저 낯선 선비가 박첨지의 횡포를 막아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가 생겨날지 마을 사람들은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후 멀리서 또다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물렀거라, 사또 행차시다 하는 소리와 함께 관아의 포졸들이 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화려한 가마가 등장했고 가마 문이 열리며 배가 남산만한 사또가 내렸습니다. 그는 귀찮은 일에 불려 나왔다는 듯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박첨지는 사또를 보자마자 달려나가 넙죽 절을 하며 일러 바쳤습니다. 사또나리, 저기 저놈입니다. 관아의 문서를 가짜라 우기며 하인들을 폭행하고 사또나리까지 능멸한 천하의 대역죄인입니다. 사또는 거드름을 피우며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툇마루에 앉아있는 왕을 곁눈질로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감히 내 관할 구역에서 행패를 부린단 말이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포박하여 형틀에 매달아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우르르 왕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유모는 비명을 지르며 기절할 듯 쓰러졌고 마을 사람들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이놈들, 과인이 누군 줄 알고 감히 포박하려 드느냐. 왕의 목소리는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고 마치 천둥소리처럼 사람들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달려들던 포졸들은 그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 킬킬거리며 비웃었습니다. 과인, 이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네가 왕이라도 된단 말이냐. 이 미친놈의 주리를 틀어라. 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품속 깊이 넣어두었던 징표를 꺼내들었습니다. 석양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그것은 바로 왕의 신분을 증명하는 황금색 호패였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것을 바로 보여주지 않고 손안에 꽉 쥐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서려 있었고 그 압도적인 기운에 사또조차 웃음을 멈추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제 이 추악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왕은 손에 쥔 증거와 가슴에 품은 분노를 가지고 탐욕스러운 자들 앞에 섰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짙게 깔린 마당에서
사또와 박첨지는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으나 왕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결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짐짓 용기를 내어 이놈이 미치광이 행세를 하며 감히 대역죄를 짓는구나. 포졸들은 무엇을 하느냐. 당장 저놈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지 않고 라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왕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사또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품속에서 손에 쥐고 있던 비단 주머니를 천천히 꺼내어 보였습니다. 그 주머니가 열리고 그 안에서 햇살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는 옥새의 인장과 함께 왕의 비밀스러운 신분 증표가 드러나자 마당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왕은 주위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과 포졸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나는 이 나라의 도를 바로잡고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책무를 지닌 이 나라의 주상이다. 내 이놈들, 감히 누구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무도한 짓을 벌이느냐라고 일갈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산골 마을의 고요를 깨부수고 하늘까지 닿을 듯 장엄했으며 그 기세에 눌린 포졸들은 들고 있던 창을 떨어뜨리고 그대로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사또는 눈이 튀어나올 듯 경악하며 뒷걸음질을 치다 자신의 옷자락에 걸려 꼴사납게 흙바닥에 나동그라졌고 박첨지는 사색이 되어 입만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으나 왕의 몸에서 풍기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과 사또의 겁에 질린 표정을 보고는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이라니. 세상에, 우리 마을에 임금님이 오셨다니. 누군가의 탄식 섞인 외침이 터져 나오자 마당은 순식간에 경외심 가득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모는 떨리는 손으로 왕의 도포 자락을 잡으려다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전하, 소인이 미쳐나여 전하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례를 범했습니다. 죽여주옵소서 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바닥에 엎드린 유모를 손수 일으켜 세우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머니 고개를 드십시오.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라 백성을 살피지 못한 이 과인의 잘못이 큽니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 바닥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또와 박첨지를 향해 차디찬 시선을 보냈습니다. 사또는 이마를 땅에 떴으며 전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신은 그저 박첨지의 가머니설에 속아 잠시 판단을 흐렸을 뿐이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옵소서라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첨지 역시 기름진 얼굴이 흙먼지로 뒤덮인 채 전하, 제가 탐욕에 눈이 멀어 천부당 만부당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땅이고 집이고 모두 돌려드리고 마을을 떠나겠사오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왕은 그들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깊은 환멸을 느꼈고 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백성을 괴롭혔을지 짐작하자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왕은 이방이 들고 있던 위조 문서를 뺏어 들고 사또의 눈앞에 들이밀며 이 가증스러운 종이 쪼가리가 관아의 도장을 빌려 백성을 겁박하는 무기가 되었구나. 내 놈이 관리로서의 양심을 팔아 얻은 것이 고작 이 집터란 말이냐? 라고 매섭게 물었습니다. 사또는 대답조차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고 왕은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들으라.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 사악한 무리가 저지른 모든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들이 부당하게 빼앗은 모든 재산을 원래의 주인들에게 돌려줄 것을 명한다. 왕의 선포에 마을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전하, 만세, 만세를 외쳤고 그 소리는 산골 골짜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왕은 포졸들에게 명하여 사또와 박첨지 그리고 이방을 즉시 포박하여 관아에 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하얗게 질린 안색으로 포졸들에게 끌려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간 쌓였던 한을 쏟아내듯 침을 뱉거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왕은 무너졌던 장독대와 흩어진 고추들을 바라보며 다시는 이 마을에 이런 불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조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소란이 잦아들자 왕은 마을의 촌장을 불러내 곧 한양에서 엄정한 관리를 보내 이 고을의 모든 비리를 척결하고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니 어르신은 마을 사람들을 잘 갈무리해 주십시오 라고 당부했습니다. 촌장은 눈물을 닦으며 전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저 전하의 만수무강을 빌 뿐입니다. 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은 촌장의 거친 손을 잡고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며 자신이 궁궐 밖으로 나온 이유가 바로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어 사방이 어둑해졌지만 유모의 집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호롱불이 하나둘 모여 환한 빛을 발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왕이 계신 이 초가집 주변을 지키듯 모여 앉아 낮은 목소리로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유모에게 이제 걱정 마십시오. 이 집은 영원히 어머니의 집이고 누구도 이곳에서 어머니를 쫓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확언했습니다. 유모는 감격에 겨워 말문이 막힌 채 왕의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에 앉아 마을의 밤 풍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낮의 소라는 폭풍처럼 지나갔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정의와 평화라는 이름의 씨앗이었습니다. 왕은 비로소 자신의 하루가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고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을 이 왕의 하루가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백성들이 이 별빛처럼 평화롭게 잠들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노라.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어느덧 새벽이 밝아오고 서리가 내려앉은 마당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왕은 떠날 준비를 하며 유모가 정성스레 싸준 주먹밥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는 신분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모에게는 그저 어린 시절의 도련님으로 남고 싶어 했습니다. 유모는 대문 앞까지 따라 나와 왕의 손을 잡고 전하, 부디 몸 건강히 궁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늙은이는 전하가 계신 쪽을 향해 매일 절을 올리겠습니다. 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왕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뚜벅뚜벅 산길을 올랐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다시 만난 촌장과 노인들은 길가에 엎드려 왕의 앞날을 축복했고 왕은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왕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더 무거웠지만 그것은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기분 좋은 무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 뒤로 멀어지는 산골 마을의 평화를 보며 비로소 진정한 왕의 길에 대해 깊이 고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고 박첨지의 집터에 들끓던 악취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권력의 횡포에 떨지 않아도 되었고 각자의 집에서 따뜻한 밥을 지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은 궁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지방관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백성들의 삶을 직접 살피는 암행어사를 전국에 파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새로운 나라를 향한 설계로 가득 차 있었고 가슴속에는 뜨거운 열정이 들끓었습니다. 궁궐에 도착한 왕은 자신을 걱정하며 기다리던 신하들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몰라보게 달라진 기상과 눈빛을 띠고 있었으며 그 위엄의 신하들은 압도되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왕은 어좌에 앉아 첫 명령으로 산골 마을의 사또와 박첨지의 처벌을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흉년에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파격적인 교지를 내렸습니다. 신하들은 술렁였지만 왕의 단호한 태도에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이후 왕은 성군이라 칭송받으며 나라를 다스렸고 그가 다녀갔던 산골 마을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역사서에는 왕이 궁을 비운 그 하루의 기록이 한 줄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기록보다 생생하게 살아 숨쉬었습니다.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왕의 하루는 그렇게 수많은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을 심어준 위대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지나가고 난 뒤의 마을은 마치 긴 폭풍우가 거치고 난 후에 맑은 호수처럼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박첨지와 사또가 포졸들에게 끌려간 뒤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유모의 집 담장 주위를 서성이며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의 얼굴에는 수년간 억눌려 왔던 가슴속 응어리가 풀린 듯한 환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의 집에서 귀한 음식들을 하나둘씩 챙겨 유모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집은 귀하게 아껴두었던 굴비를 가져왔고 어느 집은 갓 쪄낸 시루떡을 들고 왔으며 가난한 집 아이들은 산에서 따온 머루와 다래를 바구니 가득 담아 수줍게 내밀었습니다. 유모의 좁았던 마당은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정성과 온기로 가득 찼으며 왕은 마루 끝에 앉아 그 소박한 잔치를 흐뭇한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궁궐의 화려한 연회에서 보던 산의 진미보다 흙 묻은 손으로 건네받은 이 거친 음식들이 훨씬 더 달고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왕의 곁으로 다가와 잔을 올리며 전하, 저희 같은 천한 백성들을 위해 이 먼 길을 오시고 직접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왕은 그들의 잔을 손수 받으며 백성이 나라의 뿌리이거늘 뿌리가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꽃만 감상하려 했던 이 과인의 불찰이 컸소. 이제는 여러분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내 힘쓰겠소. 라고 답하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당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모닥불이 피어올랐고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낮 동안 공포에 떨었던 유모도 이제야 비로소 근심을 내려놓은 듯 마을 아낙네들과 함께 솥을 걸고 구수한 소고 기무국을 끓여내왔습니다. 왕은 유모가 건네준 국사발을 받아들고 한 모금 들이켰는데 그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타고 흘러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피로까지 깨끗이 씻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 기록되지 않은 하루가 자신에게 준 가장 큰 가르침은 바로 백성들의 진실한 삶과 그들의 소박한 행복을 지키는 것이 왕의 유일한 존재 이유라는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왕의 도포 자락이 신기한 듯 주위를 맴돌며 장난을 쳤고 왕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권위와 격식보다는 사람 사이의 믿음과 애정이 가득한 그 밤은 왕의 생애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온한 밤으로 기억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박첨지에게 뺏겼던 농밭을 되찾게 된 기쁨과 더 이상 관아의 수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나누며 밤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왕은 그들의 대화를 묵묵히 경청하며 자신이 궁궐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마음속 수첩에 적어 내려가듯 깊이 새겼습니다. 달빛은 유모의 초가집 지붕 위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산들바람은 대나무 숲을 흔들며 상쾌한 향기를 날려보냈습니다. 왕은 문득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조상님들이 자신을 이끌어 백성의 고통을 보게 한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유모에게 어머니, 제가 떠난 뒤에도 이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돕고 아끼며 살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십시오. 내 반드시 이 고을에 청백리 관리를 보내어 법도가 바로 서게 하겠소. 라고 마지막 약속을 남겼습니다. 유모는 눈물을 훔치며 전하, 부디 옥체 만강하시고 가끔 이 늙은이와 마을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자 마당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고 모닥불만 은은한 불씨를 남긴 채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왕은 방으로 들어가는 대신 마루에 누워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았는데
별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이 돌봐야 할 백성들의 눈동자처럼 반짝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별들을 보며 다시는 이 나라에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이가 없도록 하겠노라. 성군의 길을 걷겠노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단순한 결심을 넘어 왕의 영혼에 새겨진 맹세가 되었고 그날 밤 왕은 생전 처음으로 아무런 악몽도 꾸지 않고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낀 산길을 따라 왕은 조용히 길을 나섰습니다. 요란한 환송보다는 마을의 평화를 깨지 않고 떠나고 싶어 했던 왕의 뜻에 따라 유모와 촌장만이 마을 어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왕은 유모의 거친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꼭 잡은 뒤 안개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내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겠소. 왕의 뒷모습은 안개 속으로 점차 사라져 갔지만 그가 남기고 간 희망의 빛은 마을 구석구석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왕이 떠난 길을 바라보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고 그 전설 같은 이야기는 자손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왕은 즉시 대대적인 관료 개혁을 단행하였고 백성들의 삶을 직접 살피는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태평성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워했으나 왕의 눈에 서린 확신과 진심을 보고는 감히 토를 달지 못하고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집무실 창가에 앉아 가끔 산골 마을에서 가져온 작은 돌멩이 하나를 만지며 그날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그 하루는 비록 역사책에는 한 줄도 적히지 않았지만 나라 전체를 변화시킨 가장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었으며 왕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고 산골 마을의 밤처럼 여러분의 방 안에도 깊은 평화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왕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듯이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모두 내려놓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밤바람이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별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으니 아무런 걱정 없이 눈을 감고 깊은 안식의 나라로 떠나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기를 바라며 이제는 평온한 어둠 속에서 고요한 잠의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성들을 구한 왕처럼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정의롭고 아름다운 풍경들만이 가득하여 내일 아침 개운하게 깨어나시기를 빌며 이야기를 맺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진 그 마을의 풍경을 머릿속에 그리며 이제 편히 잠드세요.